이년아, 어디서 눈을 그렇게 똑바로 떠? 내가 손가락 하나만 까닥하면 네 인생은 끝이야.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산양리 일대는 겨울이 되면 태양조차 얼어붙을 듯한 혹독한 추위가 몰아칩니다. 이곳에 주둔한 제7보병사단 칠성부대는 대한민국 최전방을 수호하는 자부심 높은 곳이지만 최근 부대 안팎에서는 규정과 원칙보다 더 무서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 그림자의 정체는 바로 사단장 이연석 소장의 부인 남정이었습니다. 그녀는 화천군 일대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여왕으로 군림하며 자신의 권력을 마치 개인의 소유물처럼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남정희의 일상은 갑질로 시작해 갑질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군부대 밖에서도 자신이 사단장의 아내라는 사실을 완장처럼 차고 다녔습니다. 얼마 전 화천 읍내의 한 유명한 백화점 분점에서 벌어진 사건은 그녀의 인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매장 점원이 실수로 다른 사이즈의 구두를 가져오자 점원의 얼굴에 구두를 집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너 내가 누군지 몰라? 내가 이 매장에서 물건 팔아주는 걸 영광으로 알아야지 감히 이런 실수를 해? 당장 무릎 꿇고 빌어. 점원이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었음에도 남정희는 분이 풀리지 않는지 점원의 뺨을 수차례 내리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경악하며 지켜보았지만 그녀는 당당했습니다. 그녀는 백화점 지점장을 불러 당장 저 점원을 해고하지 않으면 사단 병력을 동원해 불매운동이라도 벌이겠다며 비상식적인 협박을 일삼았습니다. 사회에서도 이 정도였으니 자신의 남편이 절대적인 권력을 쥐고 있는 부대 안에서는 오죽했겠습니까? 남정희는 부대 내의 공관병과 여군들을 자신의 사적인 노예처럼 부렸습니다. 새벽마다 공관병을 불러 자신의 발을 마사지하게 하거나 키우는 강아지의 배설물을 치우게 하는 것은 예사일이었습니다. 특히 그녀의 아들 이진호가 칠성부대에 이병으로 입대하면서부터 그녀의 관계는 극에 달했습니다. 남정희는 아들이 조금이라도 훈련을 받거나 햇볕을 쬐는 것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매일같이 부대를 드나들며 간부들을 들볶았습니다. 사건이 터진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정희는 화천 산양리 사단 본부 근처의 카페에서 이진호 소대의 부소대장인 김지수 하사를 불러냈습니다. 카페 안에는 차가운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남정희는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타조 가죽 가방을 탁자 위에 올려두고 김지수를 노려보았습니다. 야, 너 내가 지난번에 말했지? 우리 진호 이번 혹한기 훈련 명단에서 빼라고 했는데 왜 아직도 행정보급함에 이름이 올라가 있어? 너 지금 내 말이 장난처럼 들리니? 남정희의 목소리는 히스테릭하게 갈라졌습니다. 김지수 하사는 부동자세를 유지하며 대답했습니다. 사모님, 이진호 이병은 소대의 정식 인원입니다. 군인으로서 필수적인 혹한기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외하는 것은 규정에 어긋납니다. 또한 이는 다른 병사들의 사기에도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김지수의 원칙적인 대답에 남정희는 실성한 듯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규정? 내까지 타사 나부랭이가 나한테 규정을 논해? 이 부대에서 내가 규정이고 내가 법이야. 내 남편이 이 부대 대장인데 어디서 감히 토를 달아? 남정희는 옆에서 비굴하게 서 있던 대대장 조민철 중령을 쳐다보았습니다. 조민철 중령은 이미 남정희의 수하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그는 김지수를 향해 삿대질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김하사, 너 제정신이야? 사모님 말씀이 곧 지휘 의도라는 거 몰라? 당장 무릎 꿇고 수정하겠다고 빌어. 조민철은 사단장 부인에게 잘 보이기 위해 자신의 부하인 김지수의 인격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남정희는 그 기세를 이어들고 있던 뜨거운 커피를 김지수의 얼굴에 끼얹었습니다. 김지수는 눈을 질끈 감았지만 몸을 피하지는 않았습니다. 뜨거운 액체가 뺨을 타고 흘러내려 전투복깃을 적셨습니다. 어머, 아직도 눈빛이 살아있네. 너 같은 건 좀 더 매운맛을 봐야 정신을 차리겠구나. 남정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김지수의 뺨을 명품 가방으로 세게 후려쳤습니다. 가방에 달린 금속 장식이 김지수의 살점을 긁고 지나가며 붉은 피가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 더러운 피가 내 가방에 묻었잖아. 이거 최고급 가죽인데 내가 책임질 거야? 남정희는 사과하기는커녕 자신의 가방 걱정부터 했습니다. 그녀는 가방 속에서 빳빳한 5만원권 뭉치를 꺼내 김지수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이거 줄 테니까 가서 얼굴이나 고쳐. 그리고 우리 아들 이름 명단에서 지우지 않으면
너 오늘부로 군대 못 다닐 줄 알아. 내 남편한테 말해서 너 하나 매장하는 건 일도 아니니까. 김지수는 바닥에 떨어진 돈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지만 겉으로는 평온을 유지했습니다. 김지수는 뺨에 흐르는 피를 닦지도 않은 채 남정희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사모님, 이 일은 반드시 후회하시게 될 겁니다. 남정희는 코웃음을 치며 김지수의 머리채를 휘어잡았습니다. 후회?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너처럼 백도 없고 돈도 없는 애가 여기서 죽어나가도 아무도 몰라. 조중령, 얘 당장 내 눈앞에서 치워버려. 꼴도 보기 싫어. 조민철 중령은 기다렸다는 듯이 헌병대원들을 불렀습니다. 그는 이미 남정희와 모의한 대로 김지수에게 절도 누명을 씌울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남정희는 미리 가방에 넣어둔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없어졌다며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내 목걸이. 아까 분명히 가방에 있었는데 없어졌어. 이 여자가 내 뺨을 맞을 때 슬쩍 한 게 분명해. 헌병들은 영장도 없이 김지수의 숙소로 들이닥쳐 관물대를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미리 넣어둔 것이 분명한 빛나는 목걸이가 김지수의 전투복 안주머니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게 왜 내 옷에 있습니까? 저는 본 적도 없는 물건입니다. 김지수의 항변은 묵살되었습니다. 남정희는 유치장으로 끌려가는 김지수를 보며 표독스럽게 웃었습니다. 꺼봐, 내가 너 같은 건 한 방에 보낼 수 있다고 했지? 감옥에서 평생 썩으면서 내 주제를 파악해. 칠성부대의 상징인 단결이라는 경례 구호가 무색하게 부대 내부는 권력의 횡포로 얼룩지고 있었습니다. 김지수를 호송하는 차량의 사이렌 소리가 산양리 일대에 울려 퍼졌습니다. 병사들은 수갑을 찬 김지수의 모습을 보며 수군거렸지만 누구도 남정희의 권세 앞에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남정희는 관사로 돌아와 아들 이진호와 함께 와인을 마시며 자축했습니다. 이진호는 엄마 덕분에 이제 훈련 안 받아도 된다며 철없는 소리를 내뱉었습니다. 진호야, 너는 이런 천한 애들이랑 섞일 필요 없어. 엄마가 다 정리해 줄 테니까 너는 그냥 편하게 있다가 나가면 돼. 역시 우리 엄마가 최고야. 그 하사 여자애, 아까 얼굴 보니까 진짜 웃기던데. 모자가 주고받는 대화는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예의조차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남정희는 조민철 대대장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지시했습니다. 조중령, 그 하사년 절대 유치장에서 못 나오게 꽉 잡아둬. 아주 정신병자로 만들어서 내보내라고. 그리고 우리 아들 보직 변경 서류는 내일까지 준비해. 남정희의 웃음소리가 관사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녀는 세상이 자신의 발 아래에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단 한 가지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김지수 하사가 왜 그토록 단호하게 원칙을 지켰는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김지수는 유치장의 차가운 바닥에 앉아 자신의 뺨에 난 상처를 만지며 결심했습니다. 정의가 무너진 이 부대를 자신의 손으로 직접 단죄하겠다고 말입니다. 화천의 밤은 어느 때보다 깊고 어두웠습니다. 그러나 그 어둠은 곧 닥쳐올 거대한 폭풍의 전조에 불과했습니다.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산양리의 밤은 육지의 섬이라 불릴 만큼 고립되고 혹독했습니다. 칠성부대 헌병대 지하 유치장은 그 중에서도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하여 사람의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냉기로 가득했습니다. 김지수 하사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앉아 얇은 담요 한 장에 의지한 채 벽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남정희에게 맞은 뺨은 응급처치도 받지 못해 붉게 부어올랐고 피가 말라붙어 눈을 깜빡일 때마다 살점이 당기는 통증이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명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철문 너머에서 거친 구둣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조민철 대대장이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유치장 창살 앞에 섰습니다. 그는 남정의 사모에게 잘 보이기 위해 자신의 유능한 부하를 범죄자로 만드는데 일말의 가책도 느끼지 않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불을 붙이며 김지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김하사, 아직도 내가 정의의 사도라도 된 것 같나? 이 좁은 곳에 앉아있으니 좀 실감이나? 내가 아무리 원칙을 따져봐야 결국 여기는 사단장님이 주인인 곳이야. 내 말 한마디 들어줄 사람 아무도 없다는 뜻이지. 김지수는 고개를 들어 조민철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단호함은 잃지 않았습니다. 대대장님께서도 군인 선서를 하셨을 겁니다.
부하를 보호하고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며 법을 준수하겠다고 말입니다. 지금 사단장 부인과 공모하여 저를 음해하는 행위가 과연 군인으로서 하실 일입니까? 조민철은 코웃음을 치며 담배 연기를 김지수의 얼굴을 향해 내뿜었습니다. 군인 선서. 그딴 건 사관학교 생도들이나 읊는 소리야. 현실은 줄이야 줄. 내가 이번에 사모님 부탁 들어주고 사단장님 눈에 들면 다음 보직은 육군본부야. 그런데 너 같은 하사 하나 때문에 내 앞길을 망칠 것 같아? 다이아몬드 목걸이 훔친 거 인정하고 전역 지원 섰어. 그러면 절도 혐의는 대충 기소유예로 넘어가게 힘써줄 테니까. 김지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조민철의 제안은 회유가 아니라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저는 훔치지 않았습니다. 대대장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사모님이 제 주머니에 강제로 넣은 것입니다. 저는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조민철은 담배꽁초를 바닥에 비벼 끄며 얼굴을 험악하게 굳혔습니다. 그래? 그럼 어디 한번 끝까지 버텨봐. 내일부터는 헌병대에서 아주 혹독한 조사가 시작될 거야. 내가 잠 한 숨 못 자고 계속 취조를 받다 보면 아마 제정신으로 버티기 힘들걸. 정신병자로 몰아서 강제 전역시키는 건 내 전문이니까 기대해라. 조민철이 사라진 뒤 유치장에는 다시 정막이 찾아왔습니다. 김지수는 전투복 안감 속에 숨겨두었던 초소형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다행히 헌병들이 급하게 그녀를 연행하느라 몸수색을 철저히 하지 못해 빼앗기지 않은 물건이었습니다. 그녀는 재생 버튼을 아주 작게 눌러보았습니다. 남정희의 히스테릭한 고함과 뺨을 때리는 둔탁한 소리 그리고 조민철의 비굴한 목소리가 생생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이것이 그녀가 가진 유일한 방어 무기이자 준엄한 반격의 실마리였습니다. 같은 시각 사단본청 관사에서는 남정희가 자신의 아들 이진호 이병과 함께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진호는 군복을 대충 걸친 채 거실 소파에 누워 게임기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그 김하사 진짜 웃기지 않아? 내가 행정반에서 소식 들었는데 지금 유치장에서 벌벌 떨고 있대. 내가 혹한기 훈련 명단에 이름 넣었을 때 표정이 아직도 생각나서 속이 다 시원해. 남정희는 과일을 깎아 아들의 입에 넣어주며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진호야 너는 그런 천한 애들이랑 상대할 필요 없어. 엄마가 이미 조 대대장한테 말해놨으니까 너는 이번 주말에 바로 외박 나올 준비나 해. 누가 뭐라고 하면 엄마가 시켰다고 하고. 이 부대에서 엄마 말 거역할 사람 아무도 없어. 역시 우리 엄마가 최고야. 아빠는 뭐래? 아빠도 그 여자애 아는 거 아니야? 내 아빠야 뭐 내 말이라면 깜빡 죽잖아. 자기 진급할 때 우리 집안에서 밀어준 게 얼마인데. 걱정 마 내 아빠도 다 알고 묵인하는 거니까. 남정희의 오만함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대한민국 육군의 기강을 흔들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에게 군대는 남편의 직장이자 자신의 사적인 놀이터에 불과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전화를 들어 조민철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조중령 그 여자의 부모는 뭐하는 사람들이야? 뒷조사해봤어? 전화기 너머 조민철의 비굴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사모님. 기록을 보니 그냥 평범한 일반 행정직 공무원 가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소지가 서울이긴 한데 별다른 배경은 없는 것 같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뒤를 봐줄 세력도 전혀 없는 집안입니다. 남정희는 안심한 듯 가벼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럼 그렇지. 배경도 없는 게 어디서 감히 사단장 부인한테 대들어. 아주 본때를 보여줘서 다른 여군들도 내 눈치 보게 만들어버려. 알았지? 하지만 조민철이 확인한 기록은 김영진 참모총장이 딸의 평범한 군 생활을 위해 미리 조작해둔 서류였습니다. 진짜 인사기록은 육군본부 1급 비밀로 분류되어 일반 부대에서는 조회조차 불가능했습니다. 남정희와 조민철은 사자의 꼬리를 밟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파멸의 구렁텅이로 자진해서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김지수는 헌병 수사관들에 의해 취조실로 끌려갔습니다. 눈부신 조명이 그녀의 얼굴을 향해 내리쬐었고 수사관들은 강압적인 목소리로 그녀를 몰아세웠습니다. 김하사 증거가 이렇게 확실한데 언제까지 오리발 내밀 거야? 사모님 가방에서 목걸이 꺼내는 거 봤다는 목격자 진술도 확보됐어. 순순히 불어. 그 목격자가 누구입니까? 혹시 이진호 이병이나 조민철 대대장 아닙니까?
그들은 모두 거짓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절대로 훔치지 않았습니다. 수사관은 책상을 탁 치며 위협했습니다. 내가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되는 모양인데 여기는 사회가 아니야. 군대라고. 내가 여기서 끝까지 버티면 내 부모님들까지 다 조사받게 할 거야. 자식 교육 어떻게 시켰길래 도둑질이나 하냐고 동네방네 소문 내줄까? 부모님을 언급하는 수사관의 말에 김지수의 눈빛이 서늘하게 변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극도의 분노였습니다. 감히 자신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내뱉는 그들의 무지함에 실소가 터져나올 뻔했습니다. 김지수는 이를 악물고 대답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누구보다 국가에 헌신하며 정직하게 사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조만간 수사관님께서 그분들을 직접 뵙게 된다면 지금 이 발언을 뼈저리게 후회하시게 될 것입니다. 취조는 10여 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김지수는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한 채 계속되는 압박 수사에 심신이 지쳐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매일 아침 자신의 안부를 확인한다는 것을. 그리고 연락이 두절된 지 이틀째가 되는 오늘 아버지는 분명 움직이실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시각 서울 용산 육군본부의 참모총장실. 김영진 대장은 평소와 달리 깊게 가라앉은 표정으로 시계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딸 김지수 하사가 보낸 마지막 문자 메시지가 띄워져 있었습니다. 어제 오늘 일체의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 김영진 총장은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비서실장 칠성부대에 무슨 일 있나? 내 딸 지수랑 어제부터 연락이 안 돼. 평소 이런 적이 없는 아이인데. 비서실장은 당황하며 급히 입수한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총장님 실은 방금 칠성부대 감찰 라인을 통해 충격적인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김지수 하사가 사단장 부인의 물건을 절취한 혐의로 긴급 체포되어 유치장에 수감되었다고 합니다. 김영진 총장의 눈이 날카롭게 가늘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딸이 어떤 아이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길바닥에 떨어진 낡은 지갑 하나도 주인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해 먼 길을 돌아가는 아이였습니다. 그런 딸이 사단장 부인의 물건을 훔쳤다는 것은 천부당만부당한 소리였습니다. 절도. 내 딸이. 그럴 리가 있나? 사단장 부인이 누구지? 남정이라고 했던가?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고에 따르면 체포 과정에서 대대장 조민철 중령이 사적인 감정으로 강압수사를 지시했다는 정황도 포착되었습니다. 김 하사의 얼굴에 구타 흔적과 화상 자국이 있다는 첩보입니다. 폭행과 화상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김영진 총장의 혈압 측정기가 급격하게 수치를 올리며 비프음을 울렸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복 단추를 채웠습니다. 그의 가슴에 달린 4개의 별이 차가운 사무실 조명을 받아 서늘한 광채를 내뿜었습니다. 감히 내 군대에서 내 딸의 얼굴에 손을 대? 그것도 비겁하게 권력을 이용해서 누명을 씌워. 이현석 소장이 부대를 아주 자기 집 사유지처럼 쓰고 있었구먼. 김영진 총장은 즉시 육군본부 작전과를 호출했습니다. 지금 당장 육군본부 직할 제3항공여단의 참모총장 전용 헬기 준비시켜. 행선지는 화천 칠성부대다. 보안 유지하고 육군 감찰실장과 헌병대장을 즉시 동승시켜라. 오늘 칠성부대의 썩은 뿌리를 단 한 톨도 남기지 않고 뽑아버리겠다. 참모총장의 노후가 떨어지자 육군본부 전체가 비상에 걸린 듯 긴박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헬기장으로 향하는 김영진 총장의 발걸음은 대지를 울릴 만큼 무거웠습니다. 그는 딸에게 신분을 숨기고 밑바닥부터 고생을 경험해보라고 한 것이 이런 비인간적인 수모를 겪게 하려던 의도가 아니었음을, 군대의 정의가 여전히 살아있음을 보여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시 화천의 어두운 유치장. 김지수는 수사관들의 고함 소리를 들으며 차가운 벽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뺨의 통증은 점점 심해졌지만 그녀는 속으로 숫자를 세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서울 용산에서 헬기를 타고 이곳 화천 산양리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 그리고 부대 연병장에 착륙하여 이곳 지하 유치장까지 내려오는 시간. 이제 곧 모든 것이 끝날 것이었습니다. 유치장 입구에서 남정희의 웃음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아들 이진호 이병을 데리고 김지수의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직접 지하까지 내려왔습니다. 야, 김하사 얼굴꼴이 그게 뭐니? 그러니까 좋은 말로 할 때 내 말 들었어야지. 우리 진호 훈련 빼주는 게 그렇게 어려웠니?
남정희는 창살 사이로 과자 부스러기를 던지며 비웃었습니다. 이진호도 옆에서 낄낄거리며 거들었습니다. 하사님 군 생활 진짜 비참하게 하시네. 이제 곧 군교도소 갈 텐데 거기서 원칙이나 실컷 따지세요. 엄마 우리 이제 나가서 화천에서 제일 비싼 거 먹자. 남정희가 몸을 돌려나가려던 순간 멀리서 거대한 헬기 프로펠러 소리가 부대 상공을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한 대가 아니었습니다. 무장 헬기들의 호위를 받으며 거대한 참모총장 전용 헬기가 부대 건물을 뒤흔들 듯 저공 비행을 하는 진동이 지하 유치장 바닥까지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어머, 웬 헬기 소리가 이렇게 커? 이 소장님한테 물어봐야겠네. 조중령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야? 남정희가 당황하여 소리쳤지만 유치장 입구에 서 있던 조민철 중령은 이미 창밖 연병장을 내다보고 얼굴이 잿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칠성부대 4단 연병장 한가운데에 내려앉은 거대한 헬기에는 대한민국 육군 참모총장을 상징하는 성조기와 4개의 별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산양리의 고요한 산세가 거대한 굉음에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칠성부대 상공을 가득 메운 것은 단순한 바람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육군본부 직할 제3항공여단 소속의 대형 수송 헬기와 무장호위 헬기들이 편대를 이루어 4단 사령부를 포위하듯 하강하고 있었습니다. 지상 연병장에서 이 광경을 목격한 장병들은 넋을 잃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부대 창설 이래 이토록 위압적인 헬기 편대가 사전 통보도 없이 착륙하는 일은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연병장 중앙에 거대한 먼지바람을 일으키며 착륙한 헬기에는 대한민국 육군 참모총장을 상징하는 4개의 별과 성조기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헬기의 프로펠러가 채 멈추기도 전에 문이 열리고 대한민국 육군의 정점에 서 있는 인물 김영진 대장이 야전상의 차림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뒤로는 육군본부 감찰실장과 법무실장 그리고 정예 헌병 대원들이 줄지어 내렸습니다. 김영진 총장의 얼굴은 마치 거대한 폭풍을 머금은 먹구름처럼 서늘하고 무거웠습니다. 사단장 이현석 소장은 집무실에서 보고를 받고 신발조차 제대로 신지 못한 채 연병장으로 뛰어내려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경악과 공포로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김영진 총장 앞에 서서 거수경례를 올렸습니다. 단결. 제7보병사단장 이현석 소장 총장님의 방문을 영접합니다. 하지만 김영진 총장은 경례를 받는 대신 얼음장보다 차가운 눈빛으로 이현석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김영진의 입술이 열리자마자 쏟아진 목소리는 연병장 전체를 압도하는 호령이었습니다. 이현석 소장 자네가 지금 제정신인가? 이 부대가 자네 개인 사유지인가? 아니면 자네 부인이 운영하는 사설 경비부대인가? 대답해봐라. 이현석은 마른 침을 삼키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총총장님 갑자기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김영진 총장은 곁에 서 있던 감찰실장이 건넨 서류 뭉치를 이현석의 얼굴을 향해 내던졌습니다. 흩날리는 종이들 사이로 김영진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이해를 못해? 자네 부인 남정희가 부대 안팎에서 어떤 짓을 저지르고 다녔는지 자네만 모른다는 건가? 내 딸 김지수 하사가 지금 어디 있나? 당장 내 눈앞으로 데려와라. 딸이라는 단어가 김영진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연병장에 모여있던 지휘부 장교들은 물론이고 저 멀리서 지켜보던 병사들까지 경악에 휩싸였습니다. 이현석 소장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건드린 김지수 하사가 참모총장의 금지옥엽 외딸이라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총장님, 그게 저 김하사가 총장님의 따님이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저 단순한 규정 위반 사건인 줄 알고 조사를 지시했을 뿐입니다. 규정 위반? 자네 부인이 내 딸의 뺨을 가방으로 때리고 뜨거운 커피를 끼얹은 게 규정 위반인가? 자네 아들 이진호의 훈련을 빼주지 않는다고 누명을 씌워 유치장에 쳐넣은 게 정당한 조사인가? 당장 안내해라. 내 딸이 있는 유치장으로. 김영진 총장은 이현석을 앞세우고 헌병대 지하 유치장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이 옮겨질 때마다 부대 본청의 복도 바닥이 울렸습니다. 헌병대 입구에 도착하자 대대장 조민철 중령이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도망치려다 육군본부 헌병들에게 제압당해 바닥에 처박혀 있었습니다.
김영진 총장은 조민철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뱉었습니다. 조민철 중령 자네는 군인이 아니라 권력에게로 살기로 작정한 모양이군. 자네가 내 딸에게 전역 지원서를 강요하며 정신병자로 만들겠다고 협박한 녹취 기록이 이미 내 손에 있다. 기대해라. 자네가 가야 할 곳은 육군본부가 아니라 남한산성 육군교도소다. 지하 유치장에 육중한 철문이 열리고 김영진 총장이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어둡고 차가운 공간 구석에 얇은 담요를 두르고 앉아있던 김지수 하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뺨에는 여전히 피딱지가 앉아있고 화상 자국이 선명한 딸의 모습을 본 김영진 총장의 눈에 핏발이 섰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지수야, 아빠가 왔다. 미안하다, 아빠가 너무 늦었지? 김지수는 아버지의 품에 안겨 비로소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야전 상의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습니다. 아빠, 나 정말 무서웠어. 내가 훔치지 않았다고 아무리 말해도 아무도 안 믿어줬어. 사단장 부인이 내 뺨을 때리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웃고만 있었어. 딸의 고백에 김영진 총장은 이를 갈았습니다. 그는 뒤에 서 있던 이현석 소장과 법무실장을 향해 돌아서서 준엄하게 명령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부로 제7보병사단장 이현석 소장과 대대장 조민철 중령을 보직 해임한다. 또한 김지수 하사에게 누명을 씌운 모든 과정에 개입한 헌병수사관 전원을 긴급 체포하라.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육군본부로 압송해서 조사해라. 그때 유치장 복도 끝에서 남정희의 히스테릭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아직 상황 파악을 못한 채 자신의 아들 이진호를 데리고 유치장으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조중령, 도대체 헬기는 왜 뜬 거야? 사단장님은 어디 가셨어? 김하사 전현 아직도 안 울고 버텨. 남정희가 유치장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4개의 별이 빛나는 김영진 총장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당황하며 이현석 소장을 찾았습니다. 어머, 이 소장님 여기 계셨네요. 이분은 누구신데 사단장님보다 앞에 계시는 거예요? 혹시 서울에서 오신 손님이세요? 남정희의 무지한 물음에 이현석 소장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소리쳤습니다. 이 미친 여자야. 입 닥치지 못해. 이분이 바로 육군 참모총장님이시다. 그리고 내가 때린 김하사가 바로 총장님 따님이시라고. 남정희의 얼굴에서 핏기가 한순간에 빠져나갔습니다. 그녀가 들고 있던 명품 가방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녀의 아들 이진호 이병은 겁에 질려 구석으로 숨으려 했지만 헌병들의 손에 붙잡혔습니다. 김영진 총장은 남정희에게 한 걸음씩 다가갔습니다. 남정희 씨, 당신이 그렇게 자랑하던 권력이 바로 이거였나? 남의 귀한 딸에게 도둑 누명을 씌우고 폭행을 일삼는 게 당신이 말하는 왕비의 삶인가? 당신은 오늘부터 사단장 부인이 아니라 대한민국 육군의 기강을 흔든 중범죄자일 뿐이다. 남정희는 무릎을 꿇고 김영진 총장의 바지가랑이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총장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미쳤었나 봅니다. 김하사님이 총장님 따님이신 줄 알았다면 절대로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제발 우리 진호만은 살려주세요. 김영진 총장은 그녀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내 딸이 총장 딸이라서 용서받아야 하는 게 아니다. 내가 지은 죄는 신분과 상관없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범죄다. 내가 괴롭힌 수많은 병사와 여군들의 눈물이 오늘 너를 심판할 것이다. 김영진 총장은 딸 김지수를 부축해 유치장을 나섰습니다. 연병장으로 올라온 김지수 하사는 수천 명의 장병이 지켜보는 가운데 아버지의 전용 헬기에 올랐습니다. 헬기가 이륙하기 전 김영진 총장은 연병장의 도열한 병사들을 향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칠성부대 장병 여러분, 참모총장이다. 오늘 이 부대에서 벌어진 참혹한 비리는 대한민국 육군의 수치다. 사단장부터 대대장까지 권력을 사유화한 자들은 모두 엄벌에 처해질 것이다. 병사 여러분은 오직 국가와 국민만을 생각하며 임무에 매진하라.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헬기가 화천 산양리 하늘로 솟아오르는 동안 지상에서는 대대적인 숙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육군본부에서 파견된 감찰팀이 사단 본청의 모든 서류를 압수수색했고 남정희와 이현석 그리고 조민철은 수갑을 찬 채 헌병대 차량에 실려 압송되었습니다. 평소 남정희에게 괴롭힘을 당했던 공관병들과 식당 주인들은 그 광경을 보며 눈물을 흘리거나 박수를 쳤습니다.
헬기 안에서 김지수 하사는 창밖으로 멀어지는 칠성부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남정희와의 대화가 녹음된 기기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김영진 총장은 딸의 손을 꼭 잡으며 약속했습니다. 지수야, 수고했다. 내가 지킨 원칙이 틀리지 않았음을 아빠가 온 세상에 증명해주마. 이제 다시는 그 누구도 너를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이다. 화천의 산맥을 넘어 서울로 향하는 헬기 안에는 무거운 침묵과 함께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안도감이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군대 전반에 퍼져 있는 갑질 문화를 뿌리 뽑기 위한 거대한 개혁의 서막일 뿐이었습니다. 칠성부대 사단장 부부의 몰락 소식은 순식간에 전국으로 퍼져나갔고 국민들은 참모총장의 단호한 결단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김지수 하사는 비로소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뱉었습니다. 뺨의 상처는 흉터가 되겠지만 그 흉터는 그녀가 불의에 타협하지 않았다는 훈장이 될 것이었습니다. 김영진 총장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한민국 육군의 최고 지휘관으로서가 아니라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다시는 딸의 눈에 눈물이 고이게 하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서울 용산구 육군본부 군사법정의 공기는 평소보다 몇 배는 더 무겁고 엄숙했습니다. 화천 칠성부대에서 압송된 이현석 소장과 그의 부인 남정혜 그리고 대대장 조민철 중령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법정 밖에는 이른 아침부터 수많은 취재진이 몰려들었고 대한민국군 역사상 유례없는 사단장 부부의 동반 구속 사건을 보도하기 위해 열띤 취재 경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정 내부로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은 극히 제한적이었으며 삼엄한 경비 속에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 대기실에서 재판정으로 들어서는 남정희의 모습은 불과 며칠 전 화천 산양리 카페에서 기세등등하게 폭력을 휘두르던 모습과는 완전히 딴판이었습니다. 화려한 명품 코트와 보석 대신 짙은 갈색 수의를 입은 그녀의 안색은 흙빛으로 변해 있었고 항상 높게 치켜들었던 고개는 힘없이 떨구어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별 2개의 계급장이 뜯겨나간 전투복 차림의 이현석 소장이 넋이 나간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한때 부대원들의 생사여 탈권을 쥐고 흔들던 사단장의 위엄은 간대없고 오직 파멸을 기다리는 죄인의 비참함만이 남았습니다. 재판장이 입정하고 육군 검찰 측의 공소장 낭독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찰관의 목소리는 법정 구석구석을 찌를 듯이 날카로웠습니다. 피고인 남정희는 사단장 부인이라는 지위를 남용하여 공무 수행 중인 여군 하사에게 폭행을 가하고 뜨거운 액체를 끼얹어 상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자신의 아들인 이진호 이병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였으며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 김지수 하사에게 절도라는 누명을 씌워 무고한 사람의 명예를 짓밟았습니다. 이는 군 기강을 문란케 한 중대한 범죄입니다. 검찰 측의 주장이 이어지는 동안 남정희는 부르르 떨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녀의 변호인은 어떻게든 형량을 줄여보고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피고인 남정희는 평소 심한 결벽증과 혈압 문제로 인해 우발적인 행동을 한 것이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정의 분위기는 냉담했습니다. 재판장이 피해자 측 증거를 제출하라고 명령하자 법정 중앙의 대형 화면에 영상과 음성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김지수 하사가 목숨처럼 지켜냈던 초소형 녹음기의 기록이었습니다. 카페 안에서 남정희가 소리를 지르며 뺨을 때리는 소리,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이어지는 김지수의 신음소리, 그리고 너 하나 매장하는 건 일도 아니라는 남정희의 악마 같은 육성이 법정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일부 군 관계자들은 남정희의 아나무인 격인 태도에 고개를 저으며 탄식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 재생된 조민철 중령의 협박 음성이었습니다. 너를 정신병자로 만들어서 강제 전역시키겠다는 조민철의 비겁한 목소리가 흘러나오자 재판장의 눈빛은 서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증인석에는 피해자 김지수 하사가 등단했습니다. 그녀의 왼쪽 뺨에는 여전히 남정희의 가방 장식에 긁혔던 흉터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유치장에 갇혔던 그날보다 훨씬 힘있고 당당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육군 하사로서 오직 규정과 원칙에 따라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사적인 권력 앞에 굴복하지 않았던 것은 제가 지켜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피고인들은 저의 육체적 고통보다 대한민국 군대의 명예를 더럽힌 것에 대해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합니다. 김지수의 진술이 끝나자 방청객들 사이에서 조용한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법정 뒷자리에 앉아 딸을 지켜보던 김영진 참모총장은 눈시울이 붉어진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참모총장이 아닌 그저 딸을 자랑스러워하는 한 명의 아버지로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반면 남정희는 증거 영상이 상영되는 내내 귀를 막고 비명을 지르다 교도관들에 의해 제지당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이 왜 이곳에 앉아 있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듯 보였습니다. 재판은 오후 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조민철 중령은 모든 책임을 사단장 부인인 남정희에게 떠넘기려 했습니다. 저는 그저 사단장님의 명령인 줄 알았고 사모님의 부탁을 거절할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그가 과거에도 남정희의 사적인 심부름에 병사들을 동원하고 부대 운영비를 횡령하여 남정희에게 상납했던 장부를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조민철은 자신의 비리가 낱낱이 공개되자 법정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며 목숨만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사단장 이현석 소장의 죄목도 가볍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내의 범죄 행위를 인지하고도 이를 묵인하였으며 오히려 자신의 직권을 이용해 허위 수사 보고를 승인했습니다. 그는 최종 진술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든 것이 저의 부덕의 소치입니다. 아내를 제대로 단속하지 못하고 군의 기강을 무너뜨린 죄를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과는 이미 늦어버린 뒤였습니다. 칠성부대 장병들은 그를 더 이상 사단장으로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판결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재판장은 안경을 고쳤으며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피고인 남정희를 징역 5년에 처한다. 또한 피고인 이현석을 징역 3년에 처하고 불명예 전역을 명한다. 피고인 조민철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재판장은 덧붙여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군대는 특정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다. 계급과 지위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라고 준 것이지 타인을 압박하고 비리를 저지르라고 준 것이 아니다. 이번 판결이 군 내부에 뿌리 깊게 박힌 갑질 문화를 척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판결이 확정되자 남정희는 기절하여 실려나갔고 이현석과 조민철은 헌병들에 의해 육군교도소로 압송되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김지수 하사의 앞에는 따뜻한 오후의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중 나온 아버지 김영진 총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수야, 정말 고생 많았다. 이제 내가 지켜낸 정의가 군대를 더 건강하게 만들 것이다. 김영진 총장의 말에 김지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들의 고통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육군 교도소에 수감된 조민철은 자신이 괴롭혔던 죄수들에게 둘러싸여 매일 밤 공포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사단장 부인이었던 남정희 역시 일반 수감자들과 똑같이 찬 바닥에서 잠을 자고 낡은 식기로 밥을 먹으며 자신이 점원들에게 던졌던 구두와 자신이 끼얹었던 커피가 얼마나 큰 죄였는지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누렸던 화려한 권력은 한순간에 사라졌고 오직 고독과 후회만이 그녀의 좁은 감방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칠성부대에서는 대대적인 환영식이 열렸습니다. 새로 부임한 사단장은 가장 먼저 유치장에 갇혔던 김지수 하사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그녀에게 포상휴가와 표창장을 수여했습니다. 병사들은 연병장에 모여 김지수 하사의 복귀를 축하하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칠성부대의 상징인 단결이라는 구호가 비로소 진정한 의미를 되찾아 화천 산양리의 산맥에 힘차게 메아리 쳤습니다. 김지수는 다시 군복깃을 바로 세우며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신부터 더욱 바른 군인이 되겠다고 말입니다. 재판이 마무리되고 가해자들이 감옥으로 떠난 뒤에도 화천 산양리의 칠성부대에는 여전히 차가운 겨울바람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김지수 하사는 사단본부의 배려로 한 달간의 포상휴가를 받았지만 그녀는 일주일 만에 자진 복귀했습니다. 그녀의 왼쪽 뺨에 남은 희미한 흉터는 거울을 볼 때마다 그날의 치욕을 떠올리게 했지만 동시에 그녀를 더욱 강하게 만드는 각성제와 같았습니다. 김지수는 이제 단순한 보병 하사로 남고 싶지 않았습니다. 권력의 횡포에 무력하게 당하지 않으려면 스스로가 압도적인 실력을 갖춘 정예 군인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김지수는 휴가 복귀 날 아버지 김영진 참모총장을 찾아갔습니다. 서울 용산의 육군본부관사에서 마주 앉은 아버지는 딸의 얼굴에 남은 상처를 보며 마음 아파했지만
김지수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아빠, 저 이번에 특수전 사령부 707 특수임무단 선발 시험에 지원하고 싶어요. 김영진 총장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딸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707 특수임무단은 대한민국 육군 내에서도 최정예 중에 최정예만 모이는 곳으로 여군에게는 그 문턱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높고 험난한 곳이었습니다. 지수야, 너는 이미 충분히 너의 가치를 증명했다. 칠성부대에서 원칙을 지켰고 악인들을 처단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 굳이 그 힘든 길을 가려는 이유가 뭐니? 김지수는 허리를 꼿꼿이 세우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유치장에 갇혀 있을 때 깨달았습니다.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신념뿐만 아니라 그 신념을 뒷받침할 강한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요. 저는 누군가의 딸로서 보호받는 군인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고 나아가 부하들을 완벽하게 지켜낼 수 있는 가장 강한 군인이 되고 싶습니다. 딸의 결연한 태도에 김영진 총장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참모 총장으로서가 아니라 선배 군인으로서 딸의 도전을 승인했습니다. 대신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선발 과정에서 참모 총장의 딸이라는 신분을 철저히 숨기고 오직 실력으로만 평가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김지수는 그것이 자신이 바라던 바라고 답하며 곧바로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김지수는 칠성부대로 돌아와 본격적인 몸 만들기에 들어갔습니다.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화천의 험준한 산악지형을 단독군장으로 뛰어올랐습니다. 영하 20도의 강추위 속에서도 그녀의 몸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뺨에 상처가 찬바람에 아려왔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정희가 던졌던 뜨거운 커피와 비릿한 욕설들을 떠올리며 그녀는 근육의 고통을 이겨냈습니다. 연병장에서 턱걸이와 팔굽혀펴기를 수백 번씩 반복하는 그녀의 모습에 병사들은 경외심을 느꼈습니다. 마침내 선발 시험 당일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특수전 사령부 비승부대 연병장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정예 부사관들이 집결했습니다. 수백 명의 지원자 중 여군은 김지수를 포함해 단 3명뿐이었습니다. 교관들은 피도 눈물도 없는 눈빛으로 지원자들을 훑어보았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여러분은 각 부대에서 에이스라 불리던 자들일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딴 명성은 쓰레기통에 버려라. 우리는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괴물을 뽑는다. 자신 없는 놈들은 지금 당장 연병장을 나가라. 교관의 호령과 함께 지옥 같은 선발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관문은 20km 산악 급속 행군이었습니다. 거친 숨소리와 군화 소리가 산등성이를 가득 채웠습니다. 김지수는 거구의 남군들 사이에서도 뒤처지지 않고 선두권을 유지했습니다. 발바닥에 물집이 잡히고 터져 양말이 피로 젖어갔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유치장의 차가운 시멘트 바닥보다 이곳의 흙바닥이 훨씬 따뜻하다고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훈련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수면 부족과 극심한 허기 속에서 진행된 독도법 훈련과 수중 침투 훈련은 많은 지원자를 탈락시켰습니다. 김지수와 함께 지원했던 다른 여군 2명도 결국 퇴교를 선언하고 눈물을 흘리며 떠나갔습니다. 이제 남은 여군은 김지수 혼자였습니다. 남군 지원자들은 처음에는 그녀를 무시하는 눈빛으로 쳐다보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의 도끼에 압도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진행된 포로 체험 훈련에서 김지수는 다시 한번 과거의 악몽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교관들은 지원자들의 얼굴에 자루를 씌우고 차가운 물을 뿌리며 심리적 압박을 가했습니다. 야, 김하사. 너 여자가 여기서 뭐 하는 짓이야? 그냥 집에 가서 엄마가 해주는 밥이나 먹지 그래. 내가 아무리 버텨봐야 너는 결국 도둑질이나 하던 범죄자 하사 아니야? 교관은 김지수의 아픈 과거를 일부러 건드리며 자극했습니다. 이는 지원자의 정신력을 시험하기 위한 고도의 심리전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지수는 자루 속에서 낮게 읊조렸습니다. 저는 훔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육군의 명예를 지켰습니다. 당신들의 비겁한 공격은 저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남정희와 조민철이 주었던 모욕에 비하면 이 정도의 고문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김지수는 오히려 그 고통을 즐기듯 버텨냈습니다. 훈련 마지막 날 최종 관문인 707 특수임무 수행 능력 평가가 진행되었습니다.
격파, 사격, 대테러, 진압작전 등 모든 항목에서 김지수는 완벽에 가까운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100m 밖에 타겟을 단 한 발의 오차도 없이 명중시키는 그녀의 사격 실력에 교관들은 혀를 내둘렀습니다. 모든 과정이 끝나고 연병장의 도열한 생존자들 앞에 특전사령관이 섰습니다. 수백 명으로 시작했던 지원자 중 끝까지 살아남은 인원은 단 8명뿐이었습니다. 사령관은 한 명씩 이름을 호명하며 검은 베레모를 수여했습니다. 칠성부대 하사 김지수. 앞으로. 김지수는 절도 있는 동작으로 앞으로 나갔습니다. 사령관은 그녀의 머리에 검은 베레모를 씌워주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김하사, 자네가 참모총장님의 따님이라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었네. 하지만 단 한 번도 그 배경을 이용하지 않고 오직 실력으로 이 자리에 선 자네가 정말 자랑스럽네. 대한민국 여군 최초의 707 특수임무대 요원이 된 것을 축하하네. 김지수는 거수경례를 올렸습니다. 단결. 감사합니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뺨의 흉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억울함의 눈물이 아니라 승리의 눈물이었고 자신의 힘으로 일어선 자만이 흘릴 수 있는 영광의 눈물이었습니다. 김지수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딸로 불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대한민국 육군의 최강 전력 독거미 부대라 불리는 707의 당당한 요원이 되었습니다. 훈련을 마친 김지수는 다시 한번 화천 사냥리를 찾았습니다. 칠성부대 근처의 그 카페는 주인이 바뀌어 평화롭게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김지수는 카페 구석자리에 앉아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주문했습니다. 뺨의 흉터는 이제 훈장처럼 빛났고 그녀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빛에는 더 이상 동정이나 의심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아버지에게 문자를 남겼습니다. 아빠, 저 해냈어요. 이제는 제가 아빠를 지켜드릴게요. 멀리서 칠성부대의 장병들이 힘찬 함성을 지르며 구보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지수는 검은 베레모를 고쳐 쓰고 카페를 나섰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더 넓은 세상과 더 험난한 임무가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시련은 그녀를 꺾지 못했고 오히려 불사조처럼 다시 태어나게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 육군 하사 김지수, 아니 특수임무단 요원 김지수의 진정한 전설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사냥리의 아침은 늘 그렇듯 자욱한 안개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단 전체를 뒤흔들었던 폭풍이 지나간 자리는 생각보다 참혹했습니다. 사단장이 보직 해임되고 대대장이 구속되자 그들 밑에서 기생하며 권력의 단물을 빨아먹던 일부 간부들은 자신들의 안위를 걱정하며 증거를 인멸하거나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바빴습니다. 김지수 하사는 뺨의 흉터가 아물어가는 것과 동시에 부대 내부에 여전히 잔존해 있는 남정희의 흔적들을 지우기 위해 스스로 감찰 보조 요원을 자원했습니다. 육군본부에서 파견된 정예 감찰반은 사단 본청의 서류를 압수수색하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부대 운영비 중 상당액이 유령업체를 통해 세탁되어 남정희의 사적 활동비로 흘러들어간 정황이 포착된 것입니다. 김지수는 감찰반과 함께 사냥리 인근의 거래업체들을 일일이 방문하며 실태 조사를 벌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남정희가 단순히 군부대 안에서만 갑질을 한 것이 아니라 지역 상권을 장악하여 상인들의 피눈물을 짜내고 있었다는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김지수는 부대 납품을 담당하던 사냥리의 한 작은 식자재 창고를 찾았습니다. 그곳의 주인인 박 노인은 김지수를 보자마자 겁에 질린 표정으로 구석으로 숨었습니다. 아이고 하사님,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저 대대장님이 시키는 대로 서류에 도장만 찍었을 뿐입니다. 제발 우리 가족들만은 살려주십시오. 박 노인의 절규에 김지수는 마음이 아려왔습니다. 그녀는 노인의 거친 손을 잡으며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어르신을 처벌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조민철 대대장과 남정희가 어르신께 어떤 부당한 요구를 했는지 그 진실을 밝히러 왔습니다. 진실만이 어르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김지수의 진심 어린 태도에 박 노인은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남정희의 만행을 털어놓았습니다. 남정희는 아들 이진호의 전역 후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부대 급식 예산을 빼돌렸고 박 노인과 같은 영세 상인들에게 가짜 영수증을 발행하도록 강요했습니다. 만약 거절하면 부대 진입로를 막아버리거나
위생 검열을 핑계로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했던 것입니다. 김지수는 노인의 진술을 꼼꼼히 기록하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권력이라는 이름으로 서민들의 삶을 짓밟은 남정희의 죄는 생각보다 훨씬 깊고 추악했습니다. 부대로 돌아온 김지수는 감찰반에 수집한 증거들을 제출했습니다. 이 증거들은 구치소에 수감된 남정희의 형량을 대폭 늘리는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김지수의 임무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부대 내부에 남아있는 또 다른 숙제, 바로 남정희의 지시로 김지수를 음해하는데 가담했던 동료 병사들과 하급 간부들의 거취 문제였습니다. 조민철 대대장의 지시로 거짓 증언을 했던 박일병은 연병장 구석에서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었습니다. 김지수는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박일병은 그녀의 그림자가 비치자마자 바닥에 넙죽 엎드렸습니다. 김하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대대장님이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제 군 생활을 망쳐놓겠다고 협박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 김지수는 박일병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미움보다 안타까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박일병, 군인은 위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는 기계가 아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할 수 있는 이성이 있어야 해. 너의 비겁함이 누군가의 인생을 망칠 뻔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반성해라. 하지만 너에게 다시 한번 정직해질 기회를 주겠다. 감찰 조사에서 숨김없이 모든 것을 말해라. 그것이 내가 속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김지수의 포용력은 부대 전체에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녀를 도둑으로 몰고 손가락질했던 병사들은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부끄러워하며 김지수 앞에 무릎을 꿇고 사죄했습니다. 김지수는 그들을 모두 용서하며 다시는 부당한 압력에 굴복하지 않는 강인한 전우가 되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산양리의 봄은 이제 조금씩 그 기운을 내비치고 있었습니다. 칠성부대는 이제 전임 지휘관들이 남긴 썩은 유산을 걷어내고 김지수 하사가 보여준 원칙과 신뢰 위에 새로운 기강을 세워나갔습니다. 신임 사단장은 김지수의 공로를 인정하여 그녀를 사단 인권센터의 초대 상담관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소대 업무를 보면서도 부대 내의 부조리를 신고받고 이를 해결하는 파수꾼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김지수는 아버지 김영진 참모총장과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딸의 한결 밝아진 표정을 보며 인자하게 웃었습니다. 지수야, 부대 정리는 좀 되어가니? 내가 산양리 상인들의 눈물을 닦아주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정말 장하구나. 아빠, 저는 이번에 깨달았어요. 군복의 무게는 어깨에 달린 계급장의 무게가 아니라 우리가 지켜야 할 국민들의 삶의 무게라는 것을요. 남정희 같은 사람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제가 이 부대를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김영진 총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딸을 격려했습니다. 지수야, 너는 이제 나의 딸이 아니라 대한민국 육군의 자랑스러운 보배다. 내가 걷는 그 길이 바로 우리 군이 나아가야 할 길이다. 아빠가 항상 너를 응원하마. 김지수는 통화를 마치고 유치장에 있었던 헌병대 건물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곳은 더 이상 억울한 눈물이 흐르는 곳이 아닌 법과 원칙이 엄격하게 집행되는 정의의 공간으로 변모했습니다. 그녀는 뺨의 흉터를 만지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흉터는 더 이상 치욕의 흔적이 아닌 승리와 정의의 표식이었습니다. 부대의 석식 시간이 되자 병사들은 식당으로 향하며 활기차게 구호를 외쳤습니다. 단결. 할 수 있습니다. 그 소리는 화천의 산자락을 타고 산양리 마을 구석구석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상인들은 이제 부대 차량이 지나가도 겁을 먹지 않았고 오히려 손을 흔들며 장병들을 반겼습니다. 남정희가 망쳐놓았던 군과 민의 신뢰가 김지수라는 작은 불씨를 통해 다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김지수는 다시 신발끈을 조여맸습니다. 내일부터는 새로 부임한 대대장과 함께 부대 정비 훈련이 시작됩니다. 그녀는 이제 단순히 명령을 받는 하사가 아니라 부대의 중심을 잡는 중추적인 간부로서 자신의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시련은 끝났고 이제는 성장과 도약의 시간만이 남았습니다. 화천 산양리의 밤은 깊어갔지만 칠성부대의 전등은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은 대한민국 최전방을 지키는 등대이자 부조리라는 어둠을 몰아내는 정의의 횃불이었습니다. 김지수 하사는 연병장 한가운데 서서 밤하늘의 북극성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군 생활은 이제 막 진정한 궤도에 올랐고 그녀의 이야기는
대한민국 모든 군인의 가슴속에 전설로 남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산양리의 계절은 유독 길고 지루했습니다. 남정희와 이연석 그리고 조민철로 대변되던 부패의 시대가 저물고 칠성부대는 이제 새로운 사단장과 지휘부의 지휘 아래 전례 없는 변화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김지수 하사는 사단 인권센터 상담관과 소대 부소대장 업무를 병행하며 부대의 중심을 잡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닥친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육군본부로부터 하달된 대규모 동계 산악기동훈련, 이른바 혹한기 전술훈련이 그 서막을 알렸습니다. 훈련을 일주일 앞두고 칠성부대 연병장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이번 훈련은 단순한 연례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지휘관들의 대거 숙청 이후 부대 전투력이 건재한지 그리고 흐트러졌던 군기가 실전에서도 유지될 수 있는지를 참모총장을 비롯한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예의주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지수 하사는 소대원들의 군장을 점검하며 장비 하나하나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모두 잘 들어라. 이번 훈련은 우리가 겪었던 그 어떤 시련보다 혹독할 것이다. 화천의 산맥은 자비가 없다. 하지만 기억해라. 우리가 지키는 이 선이 무너지면 우리 부모님과 형제들이 잠드는 안방이 무너지는 것이다. 나고자는 없다. 오직 전우회로 뭉쳐 이 고비를 넘긴다. 김지수의 외침에 소대원들은 힘차게 단결. 을 외쳤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과거 권력의 눈치를 보던 비굴함 대신 진정한 군인으로서의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훈련 첫날 산양리 일대는 영하 25도까지 떨어지는 기록적인 한파가 몰아쳤습니다. 눈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폭설이 쏟아지는 가운데 김지수 하사는 소대를 이끌고 해발 1000m가 넘는 접근산 고지로 향했습니다. 이 30kg에 달하는 완전 군장을 메고 무릎까지 차오르는 눈길을 헤쳐나가는 과정은 그야말로 지옥과 같았습니다. 하사님, 발에 감각이 없습니다. 잠시만 쉬었다 가면 안 되겠습니까? 소대에서 가장 나이 어린 최이병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눈밭에 주저앉았습니다. 김지수는 즉시 다가가 최이병의 군장을 대신 짊어졌습니다. 그녀의 어깨에는 이미 자신의 군장이 지워져 있었지만 부하를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최이병, 눈을 떠라. 여기서 잠들면 끝이다. 내 손을 잡아라. 내가 너를 끝까지 끌고 갈 것이다. 너는 우리 칠성부대의 당당한 전사다. 이 정도 추위에 굴복할 놈이 아니야. 김지수는 최이병의 손을 잡고 눈보라를 뚫고 전진했습니다. 그녀의 왼쪽 뺨에 남은 흉터가 차가운 바람에 찢어질 듯 아파왔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정희가 던진 커피보다 화천의 바람이 더 차가웠지만 그녀의 심장은 부하들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접근산 정상에 도달했을 때 소대원들은 모두 탈진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쉴 틈은 없었습니다. 가상 적군과의 교전 상황이 부여되었고 김지수는 즉시 소대를 지휘하여 방어 진지를 구축했습니다. 그녀는 눈밭을 구르며 사격 자세를 고정하고 소대원들의 위치를 하나하나 조정했습니다. 1분대 오른쪽 바위 뒤로 엄폐. 2분대 화력 지원 준비. 지금부터 이곳은 우리 소대의 성벽이다. 단 한 놈의 가상 적군도 이 선을 넘지 못하게 한다. 김지수의 지휘 아래 소대원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과거 조민철 대대장 밑에서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지던 훈련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병사들은 이제 김지수 하사라는 신뢰할 수 있는 리더를 위해 자신의 모든 힘을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산속의 추위는 더욱 가혹해졌습니다. 텐트도 없이 비닐 한 장에 의지해 비박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김지수는 잠들지 않고 초소를 돌며 병사들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그녀는 추위에 떨고 있는 병사들에게 자신의 방한복 내피를 벗어 덮어주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하사님도 사람인데 좀 쉬셔야 합니다. 저희가 돌아가며 경계 서겠습니다. 분대장 박상병이 걱정스레 말했지만 김지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괜찮다. 너희가 안전하게 잠들어야 내일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 이것이 하사의 책임이다. 너희는 그저 나만 믿고 따라오면 된다. 훈련 사흘째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급격한 기상 악화로 인해 통신 장비가 마비되었고 소대와 중대 본부 사이의 연락이 끊긴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가상적군이 아닌 실제 야생 멧돼지 떼가 소대 진지를 습격하는 돌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병사들이 당황하여 우왕좌왕하는 사이 김지수는 침착하게 대검을 뽑아들고 선두에 섰습니다. 당황하지 마라. 대형을 유지하고 위협 사격을 가한다. 동물은 빛과 소리에 약하다. 모두 조명탄 준비. 김지수의 단호한 명령에 병사들은 평정심을 되찾았습니다. 그녀는 직접 위험을 무릅쓰고 멧돼지 무리를 유인하여 계곡 아래로 몰아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녀의 팔에 가벼운 찰과상을 입었지만 그녀는 상처를 돌볼 겨를도 없이 통신 복구에 매진했습니다. 결국 그녀의 헌신적인 노력 끝에 본부와의 연락이 재개되었고 소대는 무사히 작전 지역을 탈환할 수 있었습니다. 훈련 마지막 날 사단 연병장으로 복귀하는 칠성부대 장병들의 모습은 장관이었습니다. 눈과 흙먼지로 뒤덮인 전투복,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란 얼굴이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연병장 단상에는 김영진 참모총장이 다시 한번 부대를 방문하여 장병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영진 총장은 소대를 이끌고 당당하게 걸어 들어오는 딸 김지수 하사를 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추위에 터지고 상처투성이었지만 그 모습은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 아름다웠습니다. 김영진 총장은 마이크를 잡고 전 장병에게 선포했습니다. 칠성부대 용사들이여. 자네들은 이번 훈련을 통해 진정한 군인이 무엇인지 증명했다. 특히 김지수 하사가 보여준 리더십과 희생정신은 대한민국 육군이 지향해야 할 최고의 가치다. 이제 우리 군의 부당한 갑질이나 비리는 설 자리가 없다. 오직 실력과 전우회로 뭉친 자들만이 이 영광스러운 제복을 입을 자격이 있다. 총장의 격려사에 연병장에는 지축을 흔드는 함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단결. 할 수 있습니다. 병사들의 목소리는 사냥리 마을의 가옥마다 울려 퍼졌고 상인들은 가게 문을 열고 나와 장병들에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훈련이 끝난 후 김지수는 내무실로 돌아와 소대원들과 함께 따뜻한 라면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 소박한 식사가 남정희가 강요했던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달콤했습니다. 김지수는 자신의 수첩에 새로운 글귀를 남겼습니다. 진정한 권위는 계급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부하들의 눈물과 땀방울을 닦아주는 손길에서 나온다. 화천의 칼바람은 여전히 매서웠지만 김지수 하사와 칠성부대원들의 가슴 속에는 이미 뜨거운 여름의 태양이 뜨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도구가 아닌 스스로의 의지로 나라를 지키는 명예로운 방패가 되었습니다. 김지수는 뺨에 흉터를 어루만지며 창밖에 눈 덮인 적근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 칠성부대를 넘어 전군으로 퍼져나가는 전설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산양리의 계절이 드디어 긴 겨울의 허물을 벗고 기지개를 켜기 시작했습니다. 칠성부대를 집어삼켰던 권력의 어둠과 갑질의 악취는 이제 흔적조차 찾기 힘들 정도로 정화되었습니다. 사단장 이연석과 그 부인 남정희, 그리고 비굴한 하수인이었던 조민철 중령이 육군교도소의 차가운 벽 안에서 자신들이 저지른 죄의 무게를 견디고 있는 사이 김지수 하사는 부대의 진정한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 제8장은 그동안의 모든 시련을 뒤로하고 정의의 승리를 확정지으며 김지수 하사와 칠성부대 장병들이 나아갈 영광스러운 미래를 그려내며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혹한기 훈련에서 보여준 김지수 하사의 헌신적인 리더십은 전군에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육군본부에서는 그녀의 사례를 바탕으로 지휘권 오남용 방지와 부당지시 거절권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김지수는 단순히 누명을 벗은 피해자를 넘어 대한민국 육군의 체질을 바꾼 혁신의 아이콘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화려한 조명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새벽 안개를 뚫고 산양리 연병장을 달렸으며 병사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따뜻한 부소대장이자 상담관으로 남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김지수 하사는 사단 본청 연병장에서 열리는 아주 특별한 행사에 초대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훈장 수여식이 아니라 남정희와 이연석이 망가뜨렸던 군과 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화합의 장이었습니다. 행사장에는 칠성부대 전 장병뿐만 아니라 화천 읍내와 산양리 마을 주민들까지 대거 초청되었습니다. 남정희에게 핍박받았던 식당 주인들, 부당한 납품 압박에 시달렸던 상인들이
이제는 밝은 얼굴로 장병들과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단상에 오른 이는 다름 아닌 육군 참모총장 김영진 대장이었습니다. 그는 오늘 참모총장으로서가 아니라 이 부대를 사랑하고 자신의 딸을 믿어주었던 모든 이들에게 감사를 표하기 위해 이곳을 찾았습니다. 김영진 총장은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친애하는 칠성부대 장병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군을 믿어주시는 화천 시민 여러분. 우리는 얼마 전 권력이라는 독버섯이 어떻게 우리 공동체를 파괴하는지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한 한 명의 정직한 군인이 어떻게 그 거대한 악에 맞서 승리하는지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승리를 기념하고 다시는 이 땅에 부조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맹세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김영진 총장의 시선이 맨 앞줄에 서 있는 딸 김지수 하사에게 향했습니다. 김지수는 빳빳하게 다림질된 정복 차림으로 아버지를 응시했습니다. 왼쪽 뺨의 흉터는 이제 희미해졌지만 그날의 기억은 그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훈장이 되었습니다. 김지수 하사 앞으로 나오게. 김지수는 절도 있는 동작으로 단상에 올랐습니다. 김영진 총장은 딸의 가슴에 보국 훈장 광복장을 수여했습니다. 이는 국가안전보장에 기여한 공로가 뚜렷한 자에게 주는 훈장으로 김지수가 군 내부의 거대 비리를 척결하여 군 기강을 바로잡은 공로를 국가가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훈장을 달아주는 아버지의 손이 딸의 가슴 위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김영진 총장은 딸의 귀에 대고 아주 낮고 따뜻하게 속삭였습니다. 지수야, 아빠는 내가 총장의 딸이라서가 아니라 이 나라의 군인이라서 정말 자랑스럽다. 이제 너의 뒤에는 아빠가 아니라 정의를 사랑하는 모든 국민이 서 있다. 마음껏 날개를 펼치거라. 김지수는 참았던 눈물을 삼키며 거수경례를 올렸습니다. 단결. 할 수 있습니다. 그녀의 구호는 연병장을 가득 메운 장병들과 주민들의 함성에 묻혀 거대한 울림으로 변했습니다. 행사장을 가득 채운 박수 소리는 산양리의 산맥을 타고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김지수는 마을 주민들이 정성껏 준비한 잔치 음식을 병사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남정희가 군납 비리를 저질렀던 그 식자재 창고의 박 노인도 정성껏 만든 떡을 들고 와 김지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하사님 덕분에 우리 산양리가 다시 웃음을 찾았습니다. 이제는 군인 아들들이 지나가면 겁나지 않고 반갑기만 합니다. 김지수는 노인의 손을 맞잡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유치장에 갇힌 이후 처음으로 보인 진정한 안도의 미소였습니다. 군복을 입은 자들이 지켜야 할 것은 영토뿐만 아니라 이웃들의 소박한 행복이라는 사실을 그녀는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그날 밤 김지수는 홀로 연병장에 나가 밤하늘을 보았습니다. 화천의 밤하늘은 유독 별이 많고 맑았습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이제는 낡아버린 그날의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남정희의 폭언과 조민철의 협박이 담겼던 이 작은 기계는 이제 제 역할을 다했습니다. 김지수는 녹음기의 배터리를 분리하며 어둠 속에 묻었습니다. 증오는 이제 사라졌고 오직 용서와 정의만이 남았습니다. 한편 육군교도소에 수감된 가해자들의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남정희는 수감 생활 중에도 여전히 자신의 권세를 잊지 못해 교도관들에게 히스테리를 부리다 징벌방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아꼈던 아들 이진호 이병은 군사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불명예 제대와 함께 사회에서 따가운 시선을 받으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현석 소장은 전역 연금이 박탈된 채 노후를 감옥에서 보내며 자신이 묵인했던 아내의 죄가 얼마나 무거운 것이었는지 매일 밤 참회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권력을 휘두르던 자들의 비참한 말로는 부조리에 가담하려던 다른 이들에게 강력한 경고가 되었습니다. 김지수 하사는 다음 날 아침 다시 소대원들 앞에 섰습니다. 그녀는 이제 사단 인권센터 상담관직을 내려놓고 본연의 임무인 보병 지휘관으로서 현장에 전념하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부대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적은 외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내면의 나태함, 비겁함, 그리고 부당함이 바로 우리의 가장 무서운 적이다. 나는 여러분과 함께 그 적들과 맞서 싸울 것이다. 우리는 대한민국 최강의 칠성부대 전사들이다. 소대원들은 일제히 총을 치켜들며 환호했습니다. 김지수는 소대원들을 이끌고 다시 접근상 고지로 향했습니다.
겨울에 눈이 녹아내린 자리에는 어느새 푸른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산양리의 봄은 그렇게 정의의 꽃을 피우며 만개하고 있었습니다. 이야기의 끝에서 김지수 하사는 더 이상 참모 총장의 딸로 기억되지 않습니다. 그녀는 불의를 참지 않는 용기, 부하를 사랑하는 헌신, 그리고 원칙을 지키는 강직함을 가진 대한민국 육군의 살아있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걷는 모든 발자국은 후배 여군들과 장병들에게 나침반이 되었고, 그녀의 이름은 칠성부대 창설사에서 가장 빛나는 갈피에 기록되었습니다.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산양리. 여전히 차가운 강바람이 불어오지만 그 바람 속에 섞인 장병들의 함성은 이제 더 이상 고통이 아닌 희망을 노래합니다. 김지수 하사는 오늘도 연병장에서 소대원들과 땀을 흘리며 국가를 수호합니다. 그녀의 왼쪽 뺨에 남은 희미한 흉터는 달빛을 받아 훈장처럼 반짝입니다. 정의는 승리했고 평화는 돌아왔으며 칠성부대의 전설은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